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11월 초에 나왔던 저의 첫 수행 에세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의 제목과 서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 이제 책의 제목을 정할 적에 사람들은 이게 작가가 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우 출판사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제목이 가지는 어떤 인상이 되게 크잖아요. 이 책 제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딱 눈에 띌 수도 있고 한번 이게 뭐지 하고서 쓱 들춰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주요한 이제 원칙 같은 게 뭐 말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은 이 책이란 것은 결국엔 이제 시장에 판매되는 물품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동향이나 시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출판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제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제목을 가져와요. 이제 당신들 이제 출판 회의를 거치겠죠.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데 1, 2, 3순위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 불광출판부에서 제목을 가져온 거를 제가 들어보고 작자와 출판부의 원만한 합의하에 이제 책 제목이 선정이 되는 거겠죠. 당시에 이제 첫 제목으로 뭔가를 가져왔어요. 저한테 전달해 왔는데 제가 그 제목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목으로 가져온 게 스스로 답이 되라라는 걸 사실은 가져오셨어요. 출판부에서. 그런데 스스로 답이 되라. 뭐 괜찮은데 너무 약간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탁 답이 되라고 탁 무슨 숙제처럼 던져주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딱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답이 되라는 거야? 라고 그런 앞에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제가 스스로 답이 되라가 너무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이거를 약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가지고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겠냐고 출판부에 의견을 전달했죠. 다시 이제 출판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뭐 결국에는 이 제목이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해민 스님의 유명한 책이 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책 제목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멈춘다, 보인다 라는 것들이 해민 스님의 책 제목이 되게 재밌죠. 이게 수행의 어떤 기본 원리와 같은 거예요. 과정이나 멈추면 보이는 것이고 질문이 멈춰지면 답이 되는 것이고 멈추면 또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원래 수행에서 맞는 도리예요. 그리고 좀 넓게 보자면 진공 묘유도 사실은 이 같은 어떤 원리들을 드러내는 이제 불교의 유명한 말인 거죠. 말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출판부에서 먼저 이제 제목을 가져오긴 했지만 저희 약간의 이제 보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책 제목이 이제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나 글씨가 이렇게 되었는데 부제는 나와 세상에 속지 않고 사는 법이라고 했고 원제지음 그 다음에 원제지음 밑에 선방수자의 공부 기록이라고 돼 있어요. 수행 에세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뒤에는 새처럼 자유롭고 싶다고요. 봄바람이라는 이제 글귀가 있고 자신감이라는 짧은 글귀 그리고 제가 하는 법문이 힐링 법문이 아니라 킬링 법문이라고 누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힐링 어떤 당시 어떤 당시는 아니었지만은 예전에 한참 힐링이 좀 대세였던 데가 있거든요. 아, 나를 위안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종류의 이제 힐링의 어떤 시료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힐링과가 영 아니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지만은 어떤 킬링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어떤 분별이나 집착에 빠져있을 적에 그걸 턱턱 어떤 지적해주고 끄집어내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게끔 하면서 어떤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약간 제가 선호하기도 했고, 약간 그런 방식의 모습도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선의 가풍이었던 거예요. 선은 그렇게 친절하게 막 설명해주고, 아유, 너 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자극을 주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지능, 수렁탕에서 그렇게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가르침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선언에서 수행을 했고, 또 이제 어록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저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제가 법을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자연스레 그런 모습들을 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반 스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스님은 킬링 반본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킬링이란 게 사람을 킬링한다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 가지고 있는 분별심이라든지 아니면 집착되는 요소들을 탁탁 집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킬링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킬링이란 건 사람을 킬링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마저도 살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의 킬링이라고 저는 선문에 많은 스승들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레 그런 방식을 따라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진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되게 테이블 마운틴에 이제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었는데 안개도 많이 끼고 구름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구름이었지만 제가 뒷모습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위 위에다 카메라를 놓고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냥 뒷모습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뭐 10초 뒤에 10장 찍는 그런 세팅이 있잖아요. 바위에 놓고서 제가 그냥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삿갓을 쓰고서 이제 찍고서 이렇게 가는데 두루막 이제 저고리도 잘 휘날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얻어 걸렸는데 결국에는 이 사진이 워낙 느낌이 좋아가지고 제 첫 책의 표지 사진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사실은 제가 하나하나 다뤄보겠다고 첫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수많은 글들을 썼는데 많은 글을 썼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 6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서던에서 제가 안거를 하면서 이제 수자 생활로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마치고 나면 봄, 가을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봄, 가을에 그냥 뭐 산철에 그냥 뭐 쉬어도 되고 정진해도 되지만은 뭐 특별하게 할 만한 게 없을까라고 할 적에 그때 당시에 제가 글이나 한번 써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글을 써가다 보니까 그래서 글이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또 그것들이 좀 이런저런 분들한테 약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방 수자 중에서 제가 알기로 글을 규칙적으로 고정적으로 쓰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드러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좀 눈에 많이 띄었다고 해요. 띄었다고 하고 그리고 글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수행자니까 그리고 어록이나 경전 같은 이제 어떤 근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삶의 생각들을 담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너무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다는 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사실 많은
여러 곳에서 사실 원고 청탁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제 원칙상 저는 이제 제의를 안 받아드렸어요. 되게 비싼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로부터도 연락은 왔지만은 책 내지 않겠다고 그냥 글은 쓰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스스로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안정화된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제 스스로 기준을 세웠지만은 그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는 일체 어떤 이제 외부 작업, 활동 같은 것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내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제 공부가 안정화됐다고 점검하고 다져보고 하는 과정들이 끝날 때쯤에 이제 책 내야 되겠다. 책 내기로 결정했다. 그럼 뭐 어디서든 내면 되지. 뭐 내가 찾아서 내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 이제 불광 출판부에서 주관님하고 이제 편집장님이 수도함에 찾아오셨어요. 그런 책을 내겠다고 생각한 지 며칠 안 지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이면 인연인 거죠.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수도함에 그때 차 마시면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사형 스님 중에 책을 많이 내신 분이 계세요. 원철 스님이라고 워낙 이제 필력가이시고 또 이제 문장가신데 스님과 상담을 해가지고 결국에 책을 내기로 결정했던 거죠. 원고는 굉장히 많이 넘겼어요. 몇 권 더 나올 겁니다. 이 한 권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쓴 글들이 엄청 많아요. 5, 6년 전부터 제가 뭐 짧게 그냥 좀 약간 너무 약간 서품 같은 글까지 합치자면 한 500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몇백 개를 추렸으니까 나중에 책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도 오늘 그 첫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 작가 소개 같은 경우 제가 썼어요. 세상의 가짜 같다 삶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적당한 때 한번 얘기를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기로 하고 서문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서문을 도 제가 썼죠. 제가 썼는데 얼마 전에 써니즈라는 영상 채널에서 써니즈 오디오에서 이 서문을 읽었어요. 써니즈 그 대표분께서 읽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분도 이제 좋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서문만 그렇게 딱 읽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문에서 제가 약간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세상은 이미 그대로 답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른 스님께서는 중놀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맥락에선 수행자로서의 삶이나 스님으로서의 노릇을 뜻합니다. 그런 스님의 뜻을 10분 이해하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놀이가 삶이나 노릇만을 뜻할 것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되어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이 어른 스님 누굴까요? 여기선 밝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호 스님이세요. 고호 스님. 아마 선원을 좀 다녀보시고 선생들의 법문을 많이 들어보신 분께서는 고호 스님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태백산 쪽에 많이 계셨는데 고호 스님은 제가 이제 법문을 들어보면은 또 이제 인연이 각별해요. 고호 스님은 수도함에서 출가를 하셨어요. 수도함에.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아직 그렇게 좀 어디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수십 년 전에 수도함으로 출가하셔서 여기서 이제 행자생활 하시고 계를 받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인연도 인연이죠. 수도함에서 그렇게 사시고. 근데 이제 고호 스님 당시에 당신이 젊을 때 출가 당시를 이제 돌이켜 보신다면 되게 화가 많았다고요. 근데 그 고호 스님이 그 당시에 왜 화가 많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화가 많아가지고 분노도 많고 그런 이제 굉장히 좀 마음 동요가 심하셨겠죠. 심하셨는데
그 고우스님이 출가하실 당시에 아마 저희 노장님께서 69년, 70년 뭐 이쯤에 불사를 하셨는데 아마 고우스님은 그 전이실 거예요. 노장님 불사하시기 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가사가 이제 수도암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노장님하고도 좀 각별한 인연이 됐고, 이제 노장님께서도 저희 은사스님께서도 고우스님을 참 아껴 하셨던 것 같아요. 고우스님 물론 이제 지금에는 이제 종단의 어른 스님으로 당연히 들어가시지만은 저희 이제 노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 그 어른 시대에 제일 이제 마지막 어르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어르신들하고 달라요. 나이 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어르신이 지금의 이제 조계종 종정이신 아마 진재 스님이 제일 아마 선두에 서시고, 저희 노장님 같은 경우는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 청담 스님 그쪽 어른 세대의 제일 마지막 스님으로 그렇게 보통 분류가 되세요. 분류가 되시는데, 고우 스님, 저는 개인적으로 고우 스님을 존경해가지고 중놀이란 말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놀이가 사실은 중놀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수행자의 삶 아니면 수행자의 역할, 그런 의미로 좀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약간 의문을 제기한 거죠. 삶과 역할도 맞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중대에서 중으로 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뭐 중으로 놀아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참 받아들이기 따라서, 저를 좀 오래 알고 있는 분들은, 저희 성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웃고서 넘기지만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중이 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스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상. 그냥 놀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되게 철저하기도 해요. 수행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수행 열심히 했다고 뭐 무게 잡고서 막 뭐 인상 찡그려야지만 수행 열심히 하는 건가요? 그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게 사실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건데, 이렇게 표정으로 볼 게 아니죠. 외향으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집중돼 있고 너무 무겁게 갈 게 아니라 조금 가볍게,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놀이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어보죠. 삶을 고통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람의 분별과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르침을 거치든 나름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든해서 이 분별과 집착이 층이 엷어진다면 삶이 본래 지닌 자연스러움의 면목이 한결 드러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삶을 바라보는 안목과 나라는 존재가 온전한 전환을 이룬다면 그때의 삶은 고통으로 허덕이는 진흙탕이 아니라 본래 있어 왔던 자유가 생생하고도 신명나게 벌어지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갇혀 산다면 사람이나 세상은 상대해야 할 의문투성이겠지만은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사람이나 세상은 그대로 온전한 답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 또한 답으로서 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또 이제 강연 같은 것을 하면서 되게 중점적으로 말하는 요소가 있는데 눈앞과 노릇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노릇이란 말이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노릇이 나의 노릇이란 거예요. 나의 노릇은. 예전에는 이제 내가 중심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은 나 또한 노릇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노릇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하고 있어요. 좀 바람도 노릇하고 있고, 뭐 이런 단주 같은 것도 굴러가면서 노릇하고 있고, 소리 내는 노릇도 하고 있죠. 탁탁 탁탁 이렇게 소리도 내고 있고, 나만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노릇하는 모습을 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가르침을 거치든 이 분별과 집착의 층이 넓어진다면 사실은 이 어떤 가르침이란 게 제가 저는 선언에서 정진을 한 납자지만 수자지만은 저는 이제 가나선을 또 참고를 했지만은 이런 방식만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나는지 아니면 깨달음을 도달한다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여러 수행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성품이나 인연과 맞는 수행법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선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연에 맞는다면 가나선이 최고의 수행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는 이게 절수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의 어떤 방편법과 특성과 잘 맞아 떨어진다면은 어떤 절이라는 게 이제 몸을 낮춘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절이라는 게 이런 규칙적인 반복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서 선정에 절 선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연보를 통해서 또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각자의 어떤 인연마다 수행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이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인연법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어떤 특별한 수행을 거치지 않아도 어떤 사유만으로도 분명히 어떤 종류의 안목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자주 언급되는 조사선이라고 해서 법문,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골똘하게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안목으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일심이 그 법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이제 보는 순간, 이제 듣는 순간 경계가 탁 열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나에 대한 집착을 분별과 집착의 가장 중심은 나예요, 나. 이 나가 결국에 중심이죠. 그런데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나란 존재에서 이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의 시선을 얻게 됩니다. 이 전체의 시선을 얻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뭐 눈앞을 본다, 눈앞을 산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결국 그래서 이제 눈앞과 노릇인데 나란 이 몸뚱어리, 생각 이런 협소한 중심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한목을 확 얻는 거예요. 얻게 되면은 온전한 전원을 이룬다면은 이 삶이 더 이상은 고통의 진흙탕이 아니라 본래 있던 자유의 생생한 장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네요. 원래 나로서 살 땐 세상이 의문투성이지만은 나란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세상이나 사람은 그대로 온전한 답입니다. 굉장히 이거 세게 썼어요. 제가 볼 적에. 참, 저 이거 서문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야, 엄청 세게 나가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원재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저라는 사람이 쓴 건데, 엄청 세게 나갔네. 왜냐면 단언하듯 나갔어요. 단언하듯. 근데 이 단언하듯 나간 게, 좀 필요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어떤 글이나 어떤 강연 같은 것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책 낼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저는 그냥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데 글만 쓰고 뭐 별로 뭐 나서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책이란 걸 낸다면은 결국에 책은 널리 퍼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책을 낸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책을 찍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어떤 종류의 생각을 바꾸고 감화를 얻는다든지 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에 그래서 책은 널리 퍼지는 게 맞는 거예요. 기왕 책을 냈으면은. 근데 이제 제가 지명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강하게 쓴 거예요. 서문을. 인상적이게. 그래서 서문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얘 세네. 얘라고 느끼기도 해요. 언제 얘 세네 하고서 이제 웃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저는 출가해서 선원에 살고 있는 수행승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며 누군가에겐 오랜 친구이고 어느 공부인에게는 스승이며
세계 일주를 한 여행가이며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땡중이고 틈틈이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을 넣었으니까 작가라고 미리 쓴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삶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 한 개인에게도 이처럼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역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에게도 여러 역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아들이고, 누군가에게 스승이고, 누군가 이제 군대 동기이고, 친구이고, 뭐 컴퓨터 게임 즐기는 땡중이고, 뭐 여러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인이 모여서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하나의 커다란 마음이라면은 이 마음 안에서 여러 역할들도 있는 거예요. 한 개인만, 여러 개인이 모여서 여러 역할만 하는 것만은 아니죠. 답을 정해서 고정시키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이미 답은 다채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한 역할에만 머무르려 고집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여러 역할들도 아무런 걸림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저는 저의 중놀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출가해서는 굉장히 수자로서의 자부심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나 수행승이고, 이 수행이야말로 인간이 어떤 장부가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는 것만이야말로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수행을 해나갈수록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 자부심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뭐랄까, 어떤 상이 엷어지는 느낌, 내가 수행승이라는, 그리고 나란 어떤 집착에서 허물어지는 느낌, 그런 거를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야, 그러면 2년 따라서 내가 이제 선호했을 땐 수행승인데, 뭐 친구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대학교 친구를 만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동기가, 후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좀 그 인연에 맞게끔 좀 자연스럽게 사는 게 맞지 않나? 여행할 때는 또 여행자처럼 이렇게 하고, 부모님한테는 아들하고, 이거 제가 무상이라고 좀 한 것 같아요. 무상보다는 사실 무주가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한 역할에만 탁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무주라는 게 어떤 한 자리에만 탁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 대한 의미 규정은 2년차마다 다르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자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주라는 게 이제 단어를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애초에 규정할 게 없다는 게 무고, 주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규정할 자리가 없다면은 그 어느 데서든 머무를 수 있을 주가 되는 거예요. 무주. 머무르지 않는다는 어떤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머무를 데 없음, 그 어느 자리에서도 머물 수 있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놀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역할, 수자로서의 수행승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어떤 사장님한테는 사제이고, 누군가한테는 도반이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정된 실체란 없습니다. 실체화라는 망념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로 향한 편중된 집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릇된 질문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세상과 사람은 이미 그대로 답입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서려 보이는 절도, 치열한 수행의 열의가 가득해 보이는 선원도, 수많은 답들이 즐겁게 어우러지는 삶의 공간이며 어찌 보면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질문한다면 고민이겠지만 답이기에 누리는 것입니다. 답은 펼쳐진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써먹는 것입니다. 제가 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절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님들 좀 어렵고, 저 스님들이 이제 생사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집에 들어선 분들인데, 뭔가 좀 다른 사람일 것 같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계곡에서 방망이 치면서 빨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세탁기 써요. 드럼 세탁기도 있고, 다리미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별스러운 건 아니지만 스님들이 세상과 단절해서 산 게 아니라 예전엔 신문을 보지 못한다는 이제 청규 같은 게 있었어요, 선언에도.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대에 신문을 보지 않는다, 글자를 읽지 않는다, 이런 청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보지 않아야 되는 게 또 수행자의 자세이냐, 이것에 대한 또 생각도 또 남다른 것 같고, 왜냐하면 시절과 너무 동떨어져 살 필요가 있는가, 어느 정도는 이제 교류하면서 살 필요도 있지 않냐는 게 지금 스님들의 대중의 의견인 것 같고, 예전처럼 분리되어서 속세와 단절되어서 사는 것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은 아니지만은 이런 절 같은 데가 되게 엄숙한 분위기라고 제가 여기 표현을 했는데, 절도 결국에는 스님들이 사는 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 중에 한 명이고, 또한 치열한 이제 수행의 열기가 가득해 보이는 선원도, 사실은 선원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좀 공개되지 않은 곳이죠.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잘 안 보여요.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제 몇몇 영상들, 어떤 기록들 같은 걸 통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건 보이는 것도 있어요. 2008년에 제가 백담사 묵음선에 살 적에, 그때 KBS에서 백담사 묵음선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어요. 하한거 동한거 이렇게 제작돼 가지고 나중에 그 2009년도 아마 초팔 즈음에서 그게 아마 방영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어요. 실제 저희들 사는 모습 그대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갓 출가한 젊은 스님들 몇 스님을 주 인터뷰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시 저는 이제 1학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이 선원에 살면서도 스님들끼리 이제 사실은 여러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막 수행만 하고, 수행을 골몰하고 진리를 찾고 막 딴 생각, 딴 말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장난도 치고 어떤 세상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선언도 보면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선언 실제로 지내다 보면은 재미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정도는 어떻게 보면 글로 쓰기도 했고,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란 실체, 내가 여기 있다, 나에 대한 상을 이렇게 고정시킬수록 어떻게 보면 고통은 되게 심해요. 근데 고정된 실체란 없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아라는 게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라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이 나라는 게 근거를 둘 만한 그런 게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확연하게 깨닫고서 이렇게 자아 집중에 대한 어떤 그런 층이 넓어진다면은 자유의 면목이 그러니까 눈앞이 슬슬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나란 시체화가 강할수록 이 눈앞은 안 보여요. 많은 분들이 제가 눈앞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 눈앞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김천의 어떤 카페에 가서도 제가 눈앞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스님 저는 이 눈앞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을 쓰셨는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란 집중도와 나란 어떤 실체화가 강할수록 이 눈앞은 약간 이제 나누기 면이 있어요. 100대 100의 나누기, 나가 95라면은 눈앞은 5 정도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중도가 강할수록 이 실체화가
아주 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 눈앞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수행을 통해서든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든 이 나라는 집중도가 쓱 넓어지면은 그만큼 눈앞도 쓱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뭐 경계 체험이라든지 뭐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해가지고 눈앞이 툭툭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나라는 위치가 탁 가라앉고 툭 튀어오르고 그때서야 전체에 대한 어떤 감을 잡는 거예요. 눈앞에 대한 감을. 근데 이 집중도가 강하면은, 나에 대한 집중도가 강하면은 이 눈앞은 절대로 좀 생각으로서 좀 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제가 아는 분께서도 제가 이제 눈앞 김거사님, 김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께서도 저랑 왕래한 지 몇 년 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원재쌤이 저 눈앞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속 듣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눈앞 하니까. 그리고 요 김천이나 구미 쪽에서 고정적으로 보름마다 한 번씩, 2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쓱 들리는 거예요. 쓱 들리고 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 이해한다고 될 게 아니라 어느 종류의 자기의 어떤 투철한 공부 의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극을 준다든지 감화를 준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원재쌤이 저 눈앞이란 게 이런 증언을 하는 분 계세요. 눈앞이란 말을 저렇게 자주 하는데 저걸 왜 얘기하지 하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쓱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눈앞을 왜 얘기를 할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란 실체화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깨트리기 위해서 본래 있던 눈앞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 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치열하게 탐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인연이 돼서 끊임없이 어떤 탁마 같은 것을 받는다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펼쳐진 것이다. 눈앞이 보이면요, 정말 제대로 보인다면 세상이 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나도 또한 답이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눈앞으로 온전하게 관점이 방향이 인식이 돼야 돼요. 이전이 돼야 돼요. 이전이 되면은 눈앞으로서 보는 것이고, 눈앞으로 듣는 것이고, 또한 이제 눈앞으로서 사는 걸로 이전이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전 영상에도 얘기했겠지만 깨어남과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깨어남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깨어남이 절대로 공부의 끝은 아니에요. 이 깨달음으로 가야지만 어떻게 보면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의 어떤 경계가 되게 진실해지는 것으로 가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떤 숙달 과정, 우리가 이제 점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보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오래 거쳐야지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삶으로서, 진실된 삶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로 깨어남 하나 가지고는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수많은 수행과 시행착오와 노력, 그리고 그 본심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 수행 열의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전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저는 생각해보면 깨어남의 일은 되게 오래됐어요. 이미 10대 때부터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근데 이제 깨어남을 살면은 깨어남의 경험들이 즐겁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현실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탈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약간. 그래가지고 되게 좀 고통스러운 삶을, 제가 20대 초반에도 그랬고, 굉장히 괴로웠던 삶을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아이고, 저런 과정이 필요했겠구나라고 그냥 이제 생각을 하죠.
답은 펼쳐진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써먹는 것입니다. 답은 펼쳐졌어요. 이미.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인연 따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기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데 또 어떤 사람과 경계의 인연이 탁 오게 되면은 그 답을 또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용이라고 하는데 용무생사. 근데 이제 생사를 쓰는 건데 써먹는 거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들어가고 여기에 약간 숙달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번 영상 때도 제가 얘기했겠지만 숭산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득도는 이제 20대 초반에 득도를 하게 됐지만 그것을 세상의 경계와 인연, 사건, 어떤 마음 같은 거를 잘 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수행자들이 영성가들이 나아가는 과정이 그래요. 그것들이 바로 알았다고 해서 그걸 잘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좀 숙달이 돼야 돼요. 다져져야 되고 익혀져야 되고 방편도 잘 익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문장이에요. 거의 답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질문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답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단언 형태로 나갔어요. 말했다시피 제가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문 볼 적에 되게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놈의 새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세게 나가네. 그러니까 보시고서 이 서문을 들으시고서 뭐 그냥 저렇구나 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아는 분들일수록 이것이 굉장히 센 서문이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되게 강한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지는 것이라고 했죠. 뭐 구함이 멈춰진다. 구함이 끝난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이제 잘못 썼다는 거예요. 질문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제 질문을 멈추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질문은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멈춘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툭 멈춰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자면은 눈앞이라는 이 본래 면목의 힘에 의해서 나의 어떤 분별, 판단, 중심 이런 것에 대한 관성이 멈춰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본래 있던 이런 면목들에 의해서 나의 어떤 에고의 작용들이 탁 멈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답이 되는 거예요. 에고는 끊임없이 분별, 판단하고 정의 내리를 하고 있고 이걸 규정하고 싶어 하고 있고 나란 중심에 의거해서 어떤 종류든 다 이제 바깥 대상으로 놓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멈춰진다면은 사실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며 사람들이며 일들도 진실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진실됨이 될 적에 그것을 답으로서 살게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19년 10월 19일 김천 수도함에서 원제라고 했네요. 오늘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책의 서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서문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암시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작가의 어떤 살림을 드러내는 이제 대문과 같은 글이죠. 대문과 같은 글인데 그만큼 제가 어떤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다.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뭐 흔들릴 바는 없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결하듯 좀 서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뭐
사람들하고 뭐 싸우거나 뭐 이렇게 대립하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심하게 그렇지만은 책을 내는 첫 작가로서 어떤 젊은 수행자로서 이러한 어떤 사람들한테 두드러져 보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이렇게 좀 강하게 썼다는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글들을 좀 제가 읽고 좀 해석도 할 것인데 차츰차츰 해내가면 되겠죠. 예, 오늘은 서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